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른바 박사 조수빈이 조금 전 경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조수빈은 조금 전 피해 입은 사기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며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의 이름을 언급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수빈이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조주빈이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던 걸까요? 경찰 관계자에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주빈은 조금 전 경찰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주빈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가담한 공범 중에 현직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의 얼굴과 조주빈의 목소리, 조주빈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드러나지 않는 범행 일체 모두를 오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0조를 투입하겠다. 코로나발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자 도산이라는 것은 기업의 상황이 계속 좋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함을 느껴서 하마터면 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100조 원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소상공인들이 긴급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나 길게 들어섰습니다. 한 소상공인이 뽑은 대기 번호는 499. 이 말은 이렇게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많이 생겨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유럽발 입국 급증에 정부가 애초에 밝혔던 그 방침은 전원을 검사하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 결국 전원 검사는 포기키로 했습니다. 무증상자는 자가격리하시라라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3일 이내에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할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매일매일 외국에서 1000명씩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1000명씩.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확진 영유입이 늘어도 우리나라는 국경을 개방할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66개국은 외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해놓은 상황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국경을 개방하는 것 타당할 것인가의 논란이 오늘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성착취 조주빈 암호화폐 계좌에 32억 원이 있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 범죄 전문가는 조주빈이 이런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이 100억대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사방에 올린 후원금 계좌로 가상화폐 지갑, 이른바 은행 계좌 같은 겁니다. 이 513개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입금됐다. 그런데 그게 수십억 원 규모라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책을 동원해서 현금으로 환산한 뒤 아파트 소화전에 던져둬라. 이른바 현금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조주빈은 수십억 원대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성적으로 학대한 여성을 지칭해 내 여자친구다 라고까지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자들의 면면을 경향신문들이 쭉 살펴봤는데 경향신문은 정당의 정체성은 보이지 않고 이슈몰이형 공천에만 급급했다라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은 코로나19 국면과 관련해서 의료계 인사를 배치했고 미래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을 막기 위해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1번에서 1번으로 올렸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1번 같은 경우는 대리게임 논란, 열린민주당의 1번은 이른바 친문을 넘어서 친조국이다라는 이야기도 경향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20년으로 예정됐던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됐습니다. 2021년에 열리게 됩니다. 올림픽 124년 역사상 처음으로 짝수가 아닌 홀수해에 열리게 됩니다. 올림픽이 연기됐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치명적으로 강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법전 들고 다니는 변호사 정의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보수의 품격 박성규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전직 에코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공감과 논쟁의 국회 전문가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악마의 삶. 이제 바로 조주빈의 신상을 저희도 공개하겠습니다. 조주빈이 뭐라고 말했는지 악마의 삶이라는 단어를 본인 스스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 직접 들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백조. 세 번째는 꿔주기입니다. 의원 꿔주기는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재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조주빈이 조금 전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조주빈의 얼굴,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함을 인정하십니까?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갈까 나시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네,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하면서 조금 전 8시죠. 종로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이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주빈은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학대, 성착취와 관련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답변만 한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어떤 그 스케치 장면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주빈의 과거 사진들은 사실 어제 다 공개가 됐었지만 이렇게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방침에 따라서 조주빈이 얼굴을 드러낸 건데 목에 깁스를 한 모습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요. 사실은 체포될 당시만 하더라도 깁스 같은 거는 안 했었는데 그리고 이마 위쪽에 뭔가 반창고를 붙인 모습도 보입니다. 목에 깁스를 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전혀 이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인상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 인상과 이 모습을 보셨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사실은 이 조주빈 등이 벌인 범죄 피해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명입니다. 그중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은 미성년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 여성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오늘 이 조주빈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암담하기까지 한 대목입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조주빈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본인도 본인이 벌인 행동이 마치 악마의 삶 같았다는 것을 인지했었다. 뭐 이런 뜻입니까? 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도저히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안 됐는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 행위를 멈출 수 있게 해줬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한형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가학행위를 하면서도 본인이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심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어떤 범행 수법이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이 네네. 조주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형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범죄 특별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중처벌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청법이나 성폭력법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강하다 싶으면 기본이 5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그 법정형 자체로는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양형 기준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양형 기준인데 여기에 아동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죄질이 나쁘다 싶으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1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형법 말고 형법에 무슨 강간죄나 여러 가지 아주 그런 죄들이 있는데 이 성폭력 범죄법이나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음란 동영상 찍고 올리고 소지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 근데 이건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에 예. 텔레그램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방을 찾아가야 돼요. 예. 인번 방을, 박사방을. 그런 다음에 이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커런시로 이 결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가상화폐로. 가상화폐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계좌 만들지도 않았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어렵지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본인 인증까지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송금을 갖다가 하는데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뭐 만 원, 2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돈을 갖다가 보냈다라고 하니까 300만 원까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고 온갖 나쁜 짓을 조주빈이 직접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교사를 갖다가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교사 보면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맛보기 방에만 10,000명이 넘고 유료 회원이 뭐 3만 명부터 30만 명까지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성폭력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음란 동영상을 갖다가 소지한 정도에 끝난 것이냐. 이게 실질적으로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방조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치 그 행위를 한 사람에 준하는 그런 처벌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군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이른바 그 박사방에서 맛보기 방부터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낸 금액에 따라서 영상이 제공되는 수위도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돈을 내고 그 영상을 보고 다운받고 그리고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범행 현장을 방조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이걸 이용한 이용자들도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어찌 보면 만들어졌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 조주빈과 관련된 범행 일체 그리고 어떻게 돈을 받아들였는지 범죄 수익은 얼마인지 그의 심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좀 파헤쳐 볼 텐데 조금 전에 이 조주빈의 목소리와 조주빈의 얼굴을 보셨습니다만 박성기 대변인 네. 예전에 사건 프로그램도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잖아요. 예, 예. 악마의 삶을 멈춰서 고맙다라는 그의 말 속에서 무언가 글쎄요 저만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한 자기연민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느끼셨습니까? 그런 모습, 자기 연민. 그래요. 저는 사실은 그런 모습보다는 저 얘기가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작은 희망을 좀 가져보는 그런 정도에서 봤는데 왜냐하면은 저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런 뭐 이런 나쁜 것들을 상상하던 그런 얼굴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아직도 애 보이는 20대 맞아요. 모습. 26세. 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다 왔을까요? 여기까지.
또 놀라운 것은 제가 경찰의 발표를 보니까 이번에 열 몇 명이 구속된 거잖아요. 그중에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이지만 운영했던 사람들 보니까 조주빈과 거의 같은 수준의 저 정도의 연령대 사람들이 주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들이 돈만 목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인격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엊그제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저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서는 처벌하는 한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법이 면대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에 초점이 맞춰졌던 법이기 때문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성범죄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줘야 한다는 큰 숙제를 던졌는데 모두에게 던지는 숙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이 얼굴 보고 좀 놀랄 텐데 여러분 혹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태인계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유태인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 보내서 죽게 했던 그 실무 총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때 총책임자였던 그 한나 아렌트는 착자고야. 그 총책임자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재판을 1년 동안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재판을 했어요. 그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방송이 됐습니다. 중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표정이 저렇게 너무 평범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 또 반론을 하는 데는 지성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내놓은 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악한 사람 악마로 변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경우에 아이히만이 얘기했던 건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이다 그랬거든요.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 없이 그 명령을 자기 위치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악마가 됐다는 건데 오늘 저는 조주빈의 모습에서 악마의 모습을 봅니다. 조금 이제 좀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빈이 한 보도에 따르면 본인의 범죄 피해 여성을 일컬어서 여자친구라고 주장까지 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보도가 맞다면, 사실이라면 조주빈은 경찰에 구속돼서 조사받는 그 순간까지도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해자 신원공개 사이트 주홍글씨의 운영자, 피해 여성들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들이 많았다. 조주빈의 협박을 시달리다가 실제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주빈, 채팅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 여성 사례를 자랑 삼아서 떠벌리면서 또 다른 여성들을 협박했다라고도 증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의미. 조주빈은 경찰 조사에서 20대 여성 A씨가 내 여자친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A씨는 조주빈 일당의 성적 학대당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본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던 저 모습,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겁박에 의해 강제로 여자친구처럼 지냈을 가능성도 경찰은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혁 교수님 해당 피해 여성들은 끔찍했을까요? 특히 이 A씨 같은 경우는 조주빈이 얼마나 겁박을 했고 조주빈은 끝까지 내 여자친구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10대 때부터 성범죄에 관한 상담을 포털 사이트에서 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성범죄에 관한 정치 바삭했던 것 같고 되게 왜 우리도 뭐 다른 일반적인 성범죄를 다룰 때 이게 뭐 성추행이냐 강간이냐 할 때 여자친구였다. 우리는 합의화에 된 관계였다라는 피해자들의 주장,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주장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제가 좀 끔찍했던 거는 피해 여성에게 또 다른 협박 수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도 있어.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런 조주빈의 말이지만 그 말은 그 피해 여성에게 하는 이런 메시지예요.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이런 협박이거든요. 네가 뭘 어떻게 해도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나려면 극단적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굉장히 무서운 협박을 이중적으로 한 것이에요. 저게 뭐 자랑으로 했다기보다 좀 굉장히 끔찍한 협박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방송에서 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성노예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조주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내가 공중파 취재한 그 PD하고 나눈 그 대화방 이 목록들이 이제 쭉 나온 걸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악마냐라는 질문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나도 악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연민이라든지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라기보다 본인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건 악마의 삶일 수도 있어. 또 한편으로서는 나는 기업가야. 나는 이런저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경영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전 저 사람의 정신세계를, 조주빈의 정신세계를 모르겠었고, 전 지금 포커스를 조주빈에게 두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 피해 받은 여성들, 밝혀진 것만 미성년자가 16명이고 지금 100명 가까운 여성들이 피해자라고 나오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상이나 배상이나 이런 단어로 쓸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조주빈은 잡혔으니까 저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보듬어주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치유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주빈 일당이 아동 청부 살해 모의까지 예. 했다라는 의혹도 오늘 제기됐습니다. 박사방의 공범은 뭐 다 알려졌듯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강 씨가 있습니다. 강 씨는 조주빈에게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고요. 이 사회복무요원 강 씨는 정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런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빼내서 조주빈에게 넘겼는데 지난 2017년 30대 여성 A 씨가 상습 협박 혐의로 1년 2개월 복역을 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강 씨는요, 나를 신고한 A 씨를 보복해달라, A 씨와 그 딸을 해칠 생각이 도와달라라고 조주빈에게 범행 공모를 제의합니다. 조주빈은 A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딸의 얼굴에 무엇을 붓겠다, 굉장히 치명적인 무엇을 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회복무요원 강 씨에게 범행의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 강 씨로부터 여성 A 씨 주소, 번호, 딸 어린이집 주소 등을 실제로 받았고, 하지만 실제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주빈과 강 씨에 대해서 살인 음모 혐의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범행 행위가 드러났어요. 이 네네. 같은 경우는 실제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예비나 음모는 실질적으로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란이나 외환같이 아주 큰 범죄나 아니면 살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비나 음모가 처벌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런 의도가 네네. 청부 사례를 의뢰하는 의도는 분명합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정도면은 살인 음모죄가 그렇게 많은 범죄는 아닌데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조주빈이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박사방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은밀한 밝혀지면 안 되는 정보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00원 곱하기 10,000명이면 1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70만 원씩 받았고 10만 명만 해도 수십억, 뭐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돈과 권력을, 그 돈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권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결국은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주빈이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사람 하나쯤 죽이는 거 일도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까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400만 원 받아가지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범행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조주빈이 직접 했겠습니까? 자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뭐 어떤 여성이나 누구를 통해 가지고 시키면 자기가 이제 그 약점이 있으니까 그 여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끔찍한 행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악마적인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돌직구쇼 출연진 출신이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정 교수는요, 이 잔인함이 발휘된 근거는 돈이다. 정혁진 변호사와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은 100억대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이중적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신사회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끔찍한 포식동물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도 한편으로는 존재했던 거죠. 그런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사실은 돈 때문이다. 범죄 수익이 100억대입니다. 이게 애당초에 성도착증 환자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범죄 수익이 100억대에 해당한다. 잠시 후에 이제 범죄 수익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 조주빈이 돈을 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해드릴 텐데 아찔합니다. 박상치 교수님, 어린이집 다니는 그 어린 자녀를 청부 살해하는 일까지 실제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도모를 했다는 것은 조주빈의 조금 전 봤던 그 얼굴에서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될 법한 범죄들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본인 스스로 이제 악마라고 묘사했는데 본인이 지금 저지른 범죄의 그 크기에 비해서는 악마란 단어는 아주 정확한 저는 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센 단어가 있으면 쓰고 그 싶다는 말에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빨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방금 이야기한 잔인한 범죄 행위도 정말 분노가 치밀지만 이 친구가 저지른 범죄는요,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탑뉴스에 나온 건데, 첫째는 그 텔레그램이라고 여러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매체보다 여기에 은밀성과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확신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밀스러운 걸 다루는 나름대로 사회에 위치 있는 사람들은 애증가람 텔레그램 씁니다. 예. 여기에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저는 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옆에 변호사님 계시지만 현재 지금 조주빈의 행위라든가 행적에 대해서 기존의 법 이론 갖고 설명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까 내란 음모보다 더 큰 범죄일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박정희 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살림법에 그 예.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잘 나가면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그 당시 때는 나무 하나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요, 이것은 아까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26만 명도 다 처벌하라.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 범죄인 단체 조직 법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26만 명 중에 돈을 어느 정도 받고 잠깐만 받다 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공동 정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좀 성착취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거든요. 성착취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로 몰래 보고 돈이 오가고 아까 우리 이수정 교수께서는 이제 돈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온갖 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마약이라는 것. 지금 마약이 정말 세계적으로 박멸시키자 하니까 그나마 지금 잡혀왔던 건데 아직도 근절 안 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만 해도 그때부터 범죄가 돼요. 마약을 키우기만 해도. 마약을 전파하고 이건 가짜 마시나요? 그렇게 모든 것이 동원됐을 때 범죄가 근절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우리 국가, 요즘 우리가 신종 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N번방이라는 것이 그런 새로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박멸시켜야 될 그런 범죄 행위다라는 차원에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조주빈을 보는 시각도 저는 그런 시각이 좀 밑에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충격적인 것은 현직 공무원도 네. 이 조주빈의 공범이었다는 겁니다. 현직 공무원이 말입니다. 지방의 한 시청 8급 공무원 A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구속이 됐는데 애초에 이 공무원은요, 박사방을 이용했던 유료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이 많게는 300만 원씩 내면서 그런 여성들의, 때로는 미성년 여성들의 성학대 영상을 봤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회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사실상의 공범 역할을 했다. 회원 모집책 역할까지 했다. 법조계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도 가능하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장성수 소장님. 네. 이게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거예요. 8급 공무원. 운영진 13명과 함께 지금 구속을 당한 상황인데, 저분이라고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겠죠. 같이 N번방에 가담을 하면서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요, 처음에 공무원 될 때 선서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데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무원의 기본적인 선언과 자질,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아주 정말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어쨌든 또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저런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빼낸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 운영진과 회원들 중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조사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확실히 더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조주빈뿐 아니라 이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이 박사방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이용자가 중복 추산까지 26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다 조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대변인 정부에 계셨잖아요. 네. 청와대에 계셨고 네. 문체부 차관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찌 보면 건 바이 건이겠지만 사건 따라 달랐겠지만 어떤 그런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범죄 혹은 어떤 그런 음란물을 유통되는 범죄와 관련해서 돈을 내고 보거나 단순히 그 영상을 돌려본 사람들은 주범에 비해서 처벌이 좀 약하거나 처벌되더라도 솜방망이로 처벌되거나 처벌이 유예가 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시대 입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이번 때문에.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기조가. 달아야 되고 이번 사건이 하나의 큰 전기가 돼야 한다는 것,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사회적으로도 역시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고. 아니 공무원도 있다잖아요. 예. 널리 보면 다 공범이거든요. 공무원의 문제, 그렇죠. 공무원도 있었고 우리 조주빈 신상 공개할 때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 뭐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었고 학교에서 편집장도 했었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제가 조금 전에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자 공무원도 봉사활동도 누구나 생각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조주빈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교훈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이 조주빈 사건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파헤쳐서 수사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대학생 2명이 이상한 것들이 올라와 이거 안 돼. 그리고 자기들이 취재를 한 거예요. 대학생들 둘이. 그걸 강원경찰청에 이런 게 있으니까 수사해 주세요. 그렇군요. 하고 신고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도 N번방뿐만 아니라 음란 영상물들이 올라오는 모든 사이트를 지금 다 관찰하고 있답니다. 아침에 그 친구들 가운데 일부가 한 사람이 언론에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여러 방을 관찰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새로운 영상물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지금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모두가 분노하고 세상 모두가 이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다 공범이란 얘기죠. 새롭게 나타날 법안에서는 보는 사람, 만드는 사람, 또 돕는 사람 모두를 같이 처벌해야 하는 이 강력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워치맨이 이번에 같이 검거가 됐잖아요. 워치맨에 대해서 3년 6개월 검찰이 구형했다고 하는데 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워치맨은 똑같은 문제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를 지어서 해소는 안 된다는 집행유예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가 재발됐는데 3년 6개월의 구형 너무 적다는 건 누구도 인정하는데 저는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했듯이 워치맨도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예외 없이 다들 정말 모습들을 드러내서 이번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히는 또는 뿌리 뽑히지는 못할지라도 완전히 저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이 참 원망스러운 게 본인이 같이 범행을 공범할 게 아니라 그런 영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연스럽게 봤다 하더라도 그걸 멈춰야 하는 게 이 공공부문에서 복무하는 이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본인의 소임을 잊은 사람들이 몇 명이 더 나올지 26만 명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들어가 있을지의 가능성도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실제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가 하면 이 조주빈이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황당하게도 성폭력 상담사 노릇까지 했었다는 사실도 보도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09년부터 13년까지 한 포털사이트 지식 플랫폼에 477건의 답변글을 남기며 활발히 활동을 했다. 닉네임은 지식의 끝.
누리꾼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걸그룹의 섹시코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가? 라고 하자 조주빈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사회 혼란보다 오히려 사람들 욕구 해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음란물 다운로드를 처벌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만 아니면 된다. 그건 상관없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고요. 미성년자 음란물 다운로드 처벌해야 하느냐 질문에 단속 걸리면 잡혀가지만 걸릴 확률이 낮으니 걱정 말라라고 답을 했고, 삼촌이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질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라. 성폭행은 친인척 사이에 빈번히 일어난다. 늘 경계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주빈이 가상화폐와 현금 던지기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회수했다. 이는 야쿠자나 마약 조직이 쓰는 수법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 A씨는요, 이 모네로는 범죄에 최적화된 가상화폐다. 전송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썼다는 거예요, 입장료로. 일본 야쿠자들이 선호한다는 다크코인입니다. 박서방 직원 A씨는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꾸고 또 다른 직원 B씨의 거주 아파트 소화전에 현금 던지기 넣어둔다는 거예요. B씨는 해당 현금을 택배나 계좌이체 등으로 조주빈에게 송금을 해주는 방법을 택했다. 마약 조직이 주로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현금을 넘겨받는 치밀함도 보였고요. 경찰이 수사했을 당시 가상화폐 통장에는 무려 32억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서 이주정 교수는 범죄 수익은 100억대라고 얘기했지만 최대 32억 원의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입금이 됐고, 조주빈의 자택에서 1억 3천만 원의 현금도 압수가 됐는데, 장수수 소장님, 그러니까 조주빈이 수십억 원대의 현금을 굴렸어요. 네. 직원도 뒀어요. 그중에는 8급 공무원도 황당한 일이지만 자기 직원으로 썼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 사례에서만 봤잖아요. 가상화폐가 범죄 조직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진 겁니다. 지금 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가상화폐로 거래를 감추고 수익을 얻었다라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환수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지금 범죄를 쭉 보면 우리가 지금 성범죄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성범죄 여성들만 피해자가 아니라 거의 가담해 있는 지금 26만 명이요. 그 남성들 중에 일부에게도 그 남성들 너네 가족들한테 네 정보 알리겠다라고 협박해서 돈 뜯어낸 사건들도 있다고 지금 강원지방경찰청 그 수사하신 분들 인터뷰에 오늘 나온 내용인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또 한 가지는 개인 방송하는 기자, 유튜브 기자에게 정치인들 정보 USB를 넘길 테니까 돈 내놔라 1,400인가 1,500만 원 뜯어냈다고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협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지금 하나하나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였다는 것 같아요.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10대 때부터 지금 성범죄 상담을 본인이 지식의 끝으로 할 정도면 정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말 빠삭한, 어쩌면 법조인들도 지금 법전 보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갑자기 기자회견에 유명한 언론인 이름도 나오고 시장 이름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피해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26만 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비슷한 방이 굉장히 더 있을 거라는 추정이 있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수조사하는 저는 지금 그런 단계도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 등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조주빈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함을 인정하십니까?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각각 아시나요? 지금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 일 이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3명이 한 사건이 아니다. 각각 따로따로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 거론된 3명은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석희 사장, 윤장현 전 시장 등은 별개의 사건이고 이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은 다양한 이른바 범죄 행위를 했다. 이른바 사기 행각을 벌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경찰이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손석희 사장이나 윤장현 전 시장 등도 조주빈에 의해서 성착취가 아닌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조주빈이 저 시점에서 저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저도 되게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는 아마 이제 그 손 사장이나 윤 전 시장 이런 분들이 조주빈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고요. 근데 이거는 그 해당되는 분들의 명예와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기 피해자인지 조차도 아직은 뭐 명확히 네네. 드러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고, 경찰이 다만 그 가능성을 보고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 접촉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만 말씀을 현 단계에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전 세계가 지금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대한민국에 SOS 요청을 하기도 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도쿄 올림픽은 1년이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유럽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영유입 확진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트럼프의 SOS 요청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의료 장비가 지원 가능하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히 요청을 했고, 국내의 여유분을 최대 지원하겠다라고 답을 했다.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자 승인되도록 즉각 조치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에 열릴 도쿄 올림픽이 2021년으로 1년 연기가 됐습니다. 現下の状況を踏まえ、アスリート、世界のアスリートの皆さんが最高のコンディションでプレーでき、そして観客の皆さんにとって安全で安心な大会とするために、おおむね1年程度延期することを軸として検討していただけないかという提案をいたしました。バッハ会長から 100% 同意するという、答えを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遅くとも2021年の夏までに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という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 아베가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미국과 유럽 등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이 유럽과 미국발 이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내 확진자는 9,0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에서 해외 입국 뒤 감염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20대는 영국에서 귀국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동작구의 20대는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해외발 확진자의 2차 감염, 경기 수원 50대 부부, 2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 17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환자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럽에서 귀국하고 본인이 확진됐고 본인 주변으로도 전염을 시킨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양시설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고요. 목포에 붕어빵을 판매하는 부부도 확진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가 오리무죽인 상황인지라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제 최대 이슈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유럽발 입국자,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발 입국자. 지금 세계 66개국은 해외 입국 금지를 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은 외국의 문호를 개방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 의한 확진자가 나오고 거기에 2차 감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계속 우려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조기에 학교 개학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현재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수를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외 유입되는 이런 사례들을 철저히 방지를 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나라 계약도 조속히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수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제2의 신천지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내가 조금 불안해도 이게 우리나라처럼 즉각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받고 이러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이른바 한국을 탈출지로, 한국을 도피처로 여길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다 들어올 수 있고 비용 지원도 해주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단 능력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감염이 됐는지 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별진료소와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딜 가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요. 주치의한테 전화를 하면 뭐 이러이러한 사항 물어보고선 그냥 자택에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빨리 검사도 받고 있고 중증으로 예후가 안 좋을 때는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른바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 중에 코로나19가 확진돼서 지역 2차 감염까지 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사례들이 늘어날 테고 더군다나 이게 계약하고 맞물리게 되면 굉장한 후폭풍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하루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해외 입국자가 1,000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전원에 대해서 검사하기로 방침을 했지만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도 방침을 바꿨습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우리가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들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져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입국 금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요. 중국발 초기에 막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저는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공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면 제2의 국민이라고 지금 이 한반도에 살고 있지 않은 바깥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우리하고 일본만 몇 나라가 지금 학기 중이죠. 지금 계약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머지 나라는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와요. 5월달 되면 여름방학이 들어갑니다. 지금 학기 중에 아예 미국에서 학교에서는 아예 인터넷 수업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냥 쫓겨났어요. 미국 자기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네들이 우리 재국민들이 아파보긴 하십시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갈 병원도 없습니다. 돈도 비싸지만 우리같이 응급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뻔히 알면서 자꾸 그 공항에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국내에 확진자를 못 막고 있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는요. 제가 볼 때 좀 안이하다 봅니다. 좀 더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어쩌면 오히려 빨리 들어오라고 해야죠. 와서 온 사람 들어올 때 입국 절차를 아까 그 말에 동의해요.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 강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 트럼프가 도와달라 해서 트럼프? 내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죠. 정말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것이 대한민국과 사람과 관련된 코로나 극복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좀 관대하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철 교수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고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불안감이에요. 과학적인 부분은 당연히 가야 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요인을 하나라도 차단해 달라 그거예요. 왜 내부에만 국내에만 여러분들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왜 바깥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신경을 쓰지 않느냐. 현재 지금 수치로 나오잖아요. 30%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숫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유럽 34개 나라는 이미 다 막았습니다. 전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왜 지금 우리는 이거 막지 않습니까? 하는 그 답을 못 들었어요. 다만 짐작들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국가로 지금 칭찬받고 있는데 한국이 민주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있는데 이런 모습까지도 더 포함되면 더 나이스하지 않은가, 더 멋지지 않은가, 그런 어떤 칭찬을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건 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묻혀 들어간 게 하나 있었어요. 3월 13일자 타임즈예요. 예.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싱가포르, 대만, 홍콩을 굉장히 잘한 나라로 평가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초기에 잘 못한 나라로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의 대표가 뭐냐면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역시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중국과 가까이 있는 관계로 신속한 대응을 했다. 거기서 신속한 대응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국경을 통제하고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의 감염 징후가 후각, 냄새를 평소보다 잘 못 맡거나 미각, 맛을 평소보다 잘 못 느끼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후각, 미각 상실이 코로나19 감염 징후가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강남에서 후각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고 영산에서 냄새를 못 맡는 환자가 발생을 했고 대구 지역의 3,191명 확진자 중에 후각과 미각과 관련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확진자의 15%가 후각이나 미각을 잃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10대에서 30대 확진자의 상당수가 무증상이다. 기침도 없고 발열도 없고 흉통도 없다. 미각, 후각 상실을 단순히 넘길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요.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은요. 무증상의 건강한 젊은 세대일수록 미각과 후각의 이상 느끼면 즉각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라라 라는 얘기까지 대책본부장이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 텐데 김정인 교수님, 네. 코로나19의 어떤 전조 증상 사실 요즘 좀 불안해요. 아예 내가 좀 머리만 아파도 뭔가 좀 기침만 나도 주변에서 코로나 아니야? 니 뭐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후각과 미각이 평소보다 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거 전조 증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과거에 한참 전에 중국 임상의사들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후각이나 미각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 환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간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 의사회에서 3,000명, 그러니까 자가격리 확진자를 대상으로 3,000명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15%에서 후각 또는 미각에 이상이 있었고 그중에 절반은 모두의 이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추가로 2차 조사에서 이제 동일한 집단으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자가격리 확진자 3,000명 중에 한 50% 정도가 무증상이었다라고 하고요. 다른 증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도 한 20% 정도가 후각 또는 미각에 이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무증상이면서 확진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 특히 무증상 중에서도 한 20% 정도는 후각이나 미각에만 어떤 이상이 있지 다른 증상이 없다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보통 후각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미각에도 이상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신경계통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치매나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염이나 축농증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공기 흡입이 차단되면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코감기 걸려도 이게 맛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비슷한 거군요, 이거랑.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도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요. 후각과 미각의 이상이. 예. 또 하나가 감기 바이러스들 중에 리노바이러스라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코감기를 일으키는 그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이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처음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우리나라 사례도 그렇고 과거에 외국에 지금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됐다라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뭐 WHO나 우리 중대본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지침 변경을 할지를 고민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빨리 지침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선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각이나 미각에 좀 이상이 있다면 일단은 한번 본인의 몸을 스스로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김정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총선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야 할 것 없이 대놓고 이제 의원을 꿔주고 있습니다. 꿔주면 나중에 갚습니까?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최소 10명을 파견하겠다라는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야 모두, 뭐 여야 구분할 거 없이 모두 그 투표용지에서 윗번호를 잡아라. 경쟁이에요. 미션, 윗번호를 잡아라.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많아야 번호가 상위 번호를 받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많아야 이 돈도 다르거든요. 보조금 배분도 다르거든요. 선거자금 수십억을 더 따내고 윗번호를 잡기 위해서 민주당, 통합당 할 것 없이 의원 꼬아주기 경쟁이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갚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소 10명 파견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어제 민주당에서 불출마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는데 소수의 의원들이 초대돼서 간담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명의 의원들만 딱 불러두고 시민당에, 더불어시민당에 얼마나 많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차피 불출마니까 시민당으로 한번 가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한 거죠. 심기준, 이규희, 이훈, 정은혜, 재윤경은 이미 파견에 동의한 상황이고 간담회에 참석한 금태섭, 송금주, 원혜영은 전 죄송합니다만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입니다. 라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금태섭이 거기서 왜 나와? 금태섭이 여기서 왜 나와? 라는 논란도 있고 있습니다. A씨 간담회 참석 의원은요. 최종 파견 의원 10명을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사실상 경선에서 탈락한 금태섭 의원도 저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 의원은 그런 얘기 할 줄 모르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 의원은 과연 이해찬 대표에게 뭐라고 답했을까요? 너 시민당 갈래? 그 비례당으로 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반대 입장이고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비공개이라서 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국회 전문가인 장성주 소장님 나오셨는데 여야 할 것 없어요. 모두 비례 꿔주기 경쟁이고 통합당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할 건데 일단은 금태섭 의원한테까지 저런 제안이 갔다는 게 좀 놀라운 게 금태섭 의원은 사실은 저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아마 비서실에서 전화를 했을 거예요. 우리 저희 불출마하시거나 이런 분들 차 한잔 하는데 한번 오시라라고 해서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서 이제 이동해라라고 했는데 금태섭 의원은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가라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3월 말 되면 440억 원의 선거 보조금이 각 당으로 배분이 됩니다. 근데 교섭단체가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55억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후보 용지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있어야 우리 지지층들이 쉽게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의원 꺼주기, 의원 보내는 거 설득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의 장윤 교수님, 시민당 가라 설득하는 자리에 금태섭은 왜 불렀지? 라는 제목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간신문들이 금태섭은 왜 불렀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특정 어떤 지지자들에게 밑보였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 의혹이, 조국 청문회에서도 또 조국 전 장관에게 쓴소리 많이 한 것 때문에 그렇죠. 의혹이 많았죠. 물론 경선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다시 말하면 당의
얘기에 이견을 낼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민당 가라고 했을 때 그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인물이라는 걸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을 다 불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금태섭 의원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낯뜨거운 꼼수들을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요. 제가 어제도 거대 양당을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비판을 했는데 현행 선거법상 이게 저는 왜 계속 이게 괜찮은지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가 않을 뿐더러 처음에 지금의 선거법 만들었을 때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건 이거잖아요. 법대로 하면 괜찮아? 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돼? 이거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했던 얘기랑 비슷한 맥락이고 이것도 어떤 꼼수를 쓰건 간에 결과만 좋으면 돼? 나중에 의원 다 돌아오고 우리가 일당만 되면 돼? 너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평과 평등과 그 이번 정권 바뀌면서 외쳤던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좀 모르겠어요. 결과만 좋으면 돼? 과정은 어때도 상관이 없어요? 정치인들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회의감이 느껴져요. 10명 최소 파견한다. 민주당의 방침인데 그러자 한국당과 통합당에선 우리는 20명인데 함께 보시죠. 우리는 20명인데 꿔주기 경쟁. 미래한국당 불출마 선언한 4선 김종원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총 10명은 이미 확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통합당으로부터 10명의 추가 파견을 받아서 20명이 넘는 교섭단체 지위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이 상당히 보조금도 커지고 그리고 투표용지에서도 앞순위, 상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거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 상당수가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과연 20명이 될지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김종석, 문진국 등의 의원들은 합류를 검토하고 있고 홍일표, 정종섭, 송희경, 최연애 의원들은 거절을 했다라는 상황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오늘 뭐 바쁘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제가 몸이 좀 무거워서 쉽지 않습니다. 네네. 아니 이거 양당이 네네. 위성정당 만들어서 네. 현역 의원 꿔주는 거 이거 법상, 선거법상, 정당법상 이거 뭐 괜찮은 겁니까? 불법은 아닙니까 혹시? 법의 취지에는 명확히 반하는 거죠. 선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을 뽑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처벌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형법 말고 처벌 규정이 많은 법이 공직선거법 말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옛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뭐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주고 해가지고 표를 갖다가 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안 된다 더 이상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제는 사실은 뭐 쌀 주고 고무신 주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국민의 의사를 더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 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봤을 때 법적 문제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법적 문제가 아닌 게 아닌데 법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받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 수장님. 이게 정당법 42조에 의하면요. 예.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승낙 없이 정당을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걸 어기면요.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권했어요. 당대표가 권해가지고 그래요. 저는 그럼 자의에 의해서 당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한 분은 괜찮지만 지금 거부한 의원들이 있잖아요. 저분들이 선관위에 가서 증언을 하면 이 법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러한 설득 작업도 중요하지만 저분들이 증언하지 않도록 심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장수환님 말씀 주신 김에 아니 지금 보면요 이번에 그 비례 투표용지 길이가 이 투표용지 한 장의 길이만 66cm가 넘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 합친 것보다 이거 훨씬 더 이렇게 길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 최장 투표용지인데 66cm면은 저거 돌돌 말아서 들고 다녀야 돼요. 일단은 굉장히 길어요. 정당이 50개다. 뭐 가자 무슨 당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당만 하더라도 위성이 2개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등 하면은 굉장히 많아져요.
50개 우후죽순, 20개는 선거법 개정 이후 상당 준비 중인 정당도 27개. 의석수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되니까 앞에 가자, 갑시다, 국가, 국민, 가족 뭐 이런 단어를 앞에 넣기도 한다. 장 소장님, 66cm면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 맞죠? 그러면은요 수개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계에 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략 24개 이상의 정당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수개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게. 참고로 2016년에는요, 27개 정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어요. 그래서 전산으로 개표를 했는데, 지금은 등록 정당이 50개란 말이에요. 저기서 대략 25개만, 후보를 내도, 이건 수개표해야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66cm 투표용지는 저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좀 웃고 시작합시다. 아니, 화도 안 나죠. 제가 이 정치 전문 대학원, 우리 학교에 대학원장을 6년인가 제가 원장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얼마나 정치 전문가면 대학원장을 6년 학교에 시켰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전문가라서 죄송한데요. 정당에 대해서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정당이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과연 제가 이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 생명선이라면 우리나라는 어찌 된 겁니까 지금? 민주주의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의 글쎄요 아무리 좋은 말 써도 작태라고 보시죠. 정치적 작태인데 저는 모습은요 이 법으로도 이제 이번 선거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아까 장 소장 말씀대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가지고 개표를 며칠 걸렸다 하면 우리가 과거에 아프리카 생각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 선진 국가라지 않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새로운 변화가 와버리고 우리 과거에 한때 정당법이 그랬습니다. 선거 끝나고 2% 이상 몇 프로를 득표 못한 정당은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당 활동이 자유 그래가지고 당도 마음대로 만들고 선거에만 그냥 이름 올리면 계속 정당이 생존하는 거예요. 정말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리하기도 이제 힘든 상황. 국민들도 이제 심판하기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왜 우리 정당을 중시하겠냐면 선거 때마다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이 정당에서 공천하고 국민들이 그 사람을 보고 찬반 투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쁜 이상한 사람들을 공천시키면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상황 보십시오. 저 오지 가면 지금 정당 만드는 무슨 대학교 때 서클 만드는 기분이에요. 대학교 서클 만들듯이.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했잖아요. 우리 돌직구당 만들면 김진애 돌직구당 만들면 몇 프로 지지 받을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게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웃자 그랬는데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다른 후보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 선관위가 다른 판단을 내려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찬 대표는 되고 황교안 대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논란인데 선거법 88조가 지금 논란이에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거 사무장 등이 다른 정당,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서 선관위가 이해찬, 황교안 두 대표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 지지 유세해도 된다. 당대표로서 선거운동 가능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다만 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종로에 출마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전국 비례정당과 선거가 겹친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나 위성정당의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선관위 지금 유권 해석을 내린 상황인데 정익진 변호사님이 여쭤보기 전에 박성희 대변인 이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은 되고 황교안은 안 된다. 저는 웃음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그래요. 좀 기계적인 어떤 경직성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도대체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는 것인지 선거 때 선관위는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공정해야 하거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선거 현장에서 선관위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안 했냐 가지고 시비거리가 됐었어요.
자,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출마하기도 하지만은 선대 본부장 아닙니까? 예. 지금 통합당에. 예. 통합당에서 선대 본부장이 가서 지원 연설을 하지 못한다? 저는 저런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 또 했으면 좋겠고, 선관위가 선거가 잘못되고 부정으로 흐르고 또 그 선거가 불법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머지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선관위 역할이거든요. 존재 이유가. 그러면은 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뭐 따로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선관위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진 변호사님. 일단 88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후보자는, 그러니까 주체가 한정이 돼 있어요.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이념과 다른 정당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선거에 맞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후보자인 황교안 대표가 그 미래 한국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건 맞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해찬 후보가 뭐 더불어시민당이나 아니면은 열린민주당이나 이런 데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자면, 선관위 대로자면.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르면 당대표씩이나 되는 사람이 다른 당 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거는 그건 뭐 하자는 이야기니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판례가 있어요. 검찰이 2010년도에 유시민. 예, 유시민 전 국참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고양시에 와서 당시 민주당 최성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어요. 투표해달라고. 그거를 검찰이 이제 내사를 하다가 무혐의 종결을 내렸거든요. 그 이유는 1999년도에 이 선거법 88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이 조항의 기본적인 취지는 후보들 간의 매수, 담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엔 황교안 대표, 이해찬 대표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순서입니다. 총선 핫플 준비했는데 어떤 분들이 총선 핫플에 선정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1번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서 번개불 공천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박주선 의원이 컷오프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고, 녹색당의 신지혜 대표가 탈당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더불어시민당의 1번 공천과 관련된 논란부터 한번 다뤄보시죠. 신현영 전 대한의협 대변인인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았는데,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하고 신청하고 심사하고 공천받는 게 하루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른바 번개불 공천 논란인데, 급조정당 졸속 공천 한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수수 소장님, 네. 이게 원래 공모를 하고 누가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공천을 주는 게 길게 가자면 뭐 한 주 이상 걸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략 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공모기간을 둡니다. 물론 그 사전에 그 공고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비례대표 1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극복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상징성과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공공의료 분야의 전문가를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분에게 먼저 연락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번개불 공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런 부분이 벌어지면은 검증이라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뭐 20번까지 많은 분들을 갑작스럽게 공천을 했잖아요. 지금 더불어시민당에서 어느 분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예전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추가 보도가 나오고 밝혀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그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주진영 이제 6번 받으신 저 하나증권 사장 같은 경우에 3번항이에요. 본인의 음주운전, 아들의 국적,
그다음에 딸의 인턴 이렇게 3관왕인데 손혜원 최고위원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음주운전은 2008년 했던 거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괜찮고 예. 아들의 뭐 그런 국적 이탈은 그거는 아들 문제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을지 국민들께서 4월 15일 날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장윤 교수님 신현영 그 의협 대변인 본인은 물론 이제 훌륭하신 분이니까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이렇게 공천을 했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신현영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정계 진출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하게 못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이제 당도 공모해서 공천까지 너무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인 그렇겠죠. 거죠. 과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정치 전문가들이 있다면 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건너뛰면서까지 한 그 공관위의 태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저는 이 태도를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든 간에 하루 만에 뚝딱 해서도 지금 코로나19가 와 하고 있으니까 의료 분야 한 명 내세우는 국민들이 혹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1번은 내세우지 않았겠어요?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올 테고 비례 1번이 누구냐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 분명히 잡음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최영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번에 후보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1번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이름을 뺐다 지금 이렇게 또 불만 섞인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런 잡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비례 1번을 무조건 의료 분야 관련된 누군가를 내세웠다. 누가 봐도 전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얄팍한 전략들의 국민들이 속을 거야 혹은 국민들에게 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들의 시각에 저는 조금 더 한탄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선거철이라서 요즘 어느 한 당이 공천을 잘했고 한 당이 못했으면 상관없는데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관련돼서 좀 약간 비판의 소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톤 다운을 좀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뭐 그런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비판은 아니고 그냥 태도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뭐 미래통합당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또 눈여겨 봐줄 때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변명하는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럼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루소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 국민들은 유일하게 딱 찰나에 도장 딱 찍는 투표하는 그 순간에만 자기한테 권력이 있고 바로 자기 권력은 사라진다. 투표 잘해라는 이야기죠. 투표를. 이번에 공천은요. 국민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진보적인 국민, 보수적인 국민 모두가 자기의 구미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정책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각 당에서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을 의식해서 하는 공천인가 아닌가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결국 힘들어지는 유권자예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가서 막 1번만 찍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면 또 민생당에서는 4선 박지원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논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시민당의 비례대표에 오른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 과거에 비판을 하다가 또 비례정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는 이런 거군요. 이런 식으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유권자들이 표를 줄까요? 한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진전될 걸로 기대했는데 민주당 참 실망입니다. 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9번을 받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대선 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내걸며 출마했었던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는 녹색당을 탈당해서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색당에서 탈당한 주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대 양당이 소수 정당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사태. 녹색당도 그렇게 크게 멀리 있지 않아서 그것에 큰 유감을 느꼈고요. 다른 두 번째 사건은 제가 녹색당에서 녹색당 당직자에게 성폭력 사건을 당했습니다. 구닥다리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우리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자, 녹색당에서 사실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로까지 대표로도 있었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갑자기 여러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영 교수님. 그러니까 성추행 문제도 사실은 걸려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연합정당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연합이냐 아니면은 지금 지금 새롭게 이제
된 당이냐는 이 가운데서 녹색당이 이름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분의 인터뷰에 따르자면 보니까 이론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뭐 다당제를 표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소수정당들을 위한 선거법이라고 해놓고서는 결국 가서 마지막에 이러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환멸도 느낀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당에 대한 환멸도 느낀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군요. 미투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미투 피해자 중에 정치인 출신이 없었는데 다들 이런 분위기 속에 나라도 한번 나서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러 가지로 현 시대의 정치가 얼마나 본인 나이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순수하지 않은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어쩌면 나는 좀 순수한 정치를 해보겠다는 출사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이제 오세훈 후보의 유세를 방해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대진년 단체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방송 2~3할로에서는 이른바 의원들 꼬아주기 그리고 또 금태섭이 거기부터 왜 나와 등등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 뒷이야기들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